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세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기차 포비아 현상과 함께 화재 방지 관련주가 부각을 받자 2차 전지주에 대한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죠.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2차 전지주를 다시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저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미국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투심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자, 현 시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고언,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보죠. 네, 2차 전지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미국 해리스 후보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우리 조재길 앵커께서도 초대장을 받으셨을 텐데 제가 오늘 딱 옆에 앉아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가셨는지요? 저 공화당 쪽입니다. 그렇죠. 농담입니다. 예. 네, 우리 아마 그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 더 사랑하시는 프로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민주당에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됐죠. 그리고 버락 오바마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컨벤션 효과인지 몰라도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트럼프 후보보다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 2차 전제에 있어서 트럼프 후보는 매우 강력한 반대적인 엔티적인 그런 발언하고 있죠. 그 세액 감면을 전부 폐지시키겠다는 등 반면에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2차 전제에 대해서 지금의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가 동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 드리죠. 주가가 변동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첫째가 실적입니다. 자, 여러분 2차 전지 실적 나쁜 거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나 다 압니다. 2차 전지가 실적이 금년까지는 안 좋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 수급입니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2차 전지는 너도 팔고 나도 팔고 걔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죠? 2차 전지를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사는 세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방금 예수 앵커 말씀대로 이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일부는 2차 전지 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저점만 확인된다면 나도 사겠다는 그런 심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흥진비례란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좋은 일이 다 하면 이제 나쁜 일이 생긴다. 저는 2차 전지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 비진흥내. 나쁜 일이 워낙이 많다 보니까 주가는 바닥에 왔는데 이제는 나쁜 일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요인이 더 나올 걸로 보는데요. 가장 핵심 뭐냐? 2차 전지가 저점 확인했느냐 아닙니까? 제가 세 종목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엔솔은 31만 1,000원입니다. 삼성 SDI가 29만 5천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은 9만 2천 원입니다. 직전 저점입니다. 자, 이 저점을 이번 달에 8월 달에 저는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저는 2차 전지는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제 투자 비중이 중요하죠. 저는 10% 이내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하신다면 LG엔솔이 됐든 SDI가 됐든 또 2차 전지 부품이 됐든 여러분 계좌에 10% 이내에서는 2차 전지를 투자하셔도 절대 무리가 없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가 올라줘야 우리 경제 또 증시도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막 선전을 하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최근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죠. 다만 대선 결과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좀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를 담은 개인 투자자도 늘었습니다만 엔터주도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면서 아직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투자들 많으시죠. 자, 김영재 이사님, 엔터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엔터주를 상당히 지금 많이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점 대비 하락폭이 상당히 과한 면도 좀 있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 남인호 소장님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투자 전략 말씀드렸는데 엔터주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만 더 이제 기다리시면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엔터주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 실적 부진이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 실적 추정치가 작년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지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Y젠터는 좀 제외한 나머지 세 개사가 그렇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좀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급이 조금 더 이제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주가는 곧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세대 교체가 일어난 과정에서 사실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이는데 실적 정상에 앞서서 하반기 어떤 신규 IP들의 흥행이 성공하려면 주가는 이런 것에 좀 선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은 사실 2차 전지나 엔터 모두 현재까지 구간에서는 실적이 상당히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 실적이 바닥을 확인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주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적극적인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주간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10주하고 30주간의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을 경우에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제 살펴보니까 2차 전지라든지 엔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종목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는 구간은 아직은 좀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네, 엔터주와 2차 전지 관련주 사실 작년 7월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정말 열풍도 이런 열풍이 없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이 뚜렷했는데 1년이 지난 뒤 바뀐 시장의 분위기 속 우리는 또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을지 일단 바닥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똘똘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전기차 캐즘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시장에 대비해 설립한 자회사 LG 마그나 쪽의 부진이 두드러진 건데요. 자세한 내용과 향후 주가 전망 이권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LG전자 투자하신 분들 뭐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안정적이죠 주가가. 네. 그래서 일단 한동안은 이제 LG전자의 새 먹거리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했던 증권업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죠. 작년에 2차 전지가 좋을 때 LG전자도 마찬가지로 LG 마그나라는 회사를 통해서 전장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설립한 지 3년 만에 이제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0억 흑자를 내면서 이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구나.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기 시작했다. 수주잔고도 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갔는데 올해는 다시 상반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500억으로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흑자 전환했다가 다시 적자 전환을 하면서 우려를 좀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 LG 마그나가 매출을 4,995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2,274억 원을 달성해서 거의 이제 매출도 반토막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된 전장 사업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G 마그나는 주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인버터, 이제 주요 이제 그 파워트레인을 담당하는 쪽을 만드는 회사고요. LG 하면 세탁기죠. 예. 세탁기가 좋은 이유가 모터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터의 기술을 그대로 LG 마그나 쪽으로 이제 이전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LG 마그나가 당분간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진을 좀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2차 전지가 살아나는 무렵에 또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LG 전자가 지금 자회사로 아예 이제 빼서 설립을 한 캐나다 회사가 같이 합작해 설립한 LG 마그나 이외에 다른 전장 사업 부분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일단 LG 마그나는 지금 상반기 적자전환을 했지만 LG 전자 내 VS 사업부라고 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 5조 3,5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337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VS 사업부가 벌었던 전체 1년 동안 벌었던 게 1,334억인데 이게 상반기에만 1,337억을 벌었으니까 사실은 올해는 거의 2배 이상의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그 내연기관차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영업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차는 더 팔렸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전기차가 안 팔렸을 뿐이지. 예. 그리고 GKW라고 해서 차량용 조명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해외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매출과 순이익이 계속 늘어서 매출은 한 9.7% 늘었는데 순이익은 68.8%가 좋아졌습니다. 작년보다. 그만큼 이제 영업이라든지 이제 생산 라인을 최적화시키면서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전장 사업 관련돼서 두 개의 사업 부분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아직은 핵심인 LG 마그나가 조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LG전자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러면 LG 마그나 관련된 뉴스를 조금 팔로우 하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LG전자가 얼마나 좋아질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가 또 이렇게 무겁게 움직이다가 한번 슈팅이 나오면 또 무섭게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LG 마그나의 움직임 추이와 더불어서 외국인이 지금 계속 연속적인 매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 주목해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하락하면서 이른바 달러 약세 수혜주들이 전일장에서 일제히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현 시점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주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움직임을 늘 간파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 원화 환율 정말 강하죠. 1,390원대에 있던 것이 어제 얼마입니까? 1,330원까지 아주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달러 환율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 뭘로 보십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대표 종목 3개를 꼽아봤는데요. 항공주하고 금융주하고 식품주를 많이 꼽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항공주는 사실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라든가 진에어가 물론 자기 돈으로 그 항공 비행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기는 리스하죠. 항공 제조업체로부터 리스를 해가지고 무슨 표시로? 달러 표시로 리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즉 우리 원화가 약해지느냐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내는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6개월 전만 해도 우리 원화가 워낙 약하고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 매우 컸거든요. 항공사들이. 그런데 요즘과 같이 우리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진다면 그만큼 항공사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융주입니다. 여러분, 은행 안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뭔 줄 아시죠? 바로 돈입니다. 통화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BPS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되겠죠. 당연지사 우리 원화가 강해지면은 그 간접적으로 직접적 수혜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게 바로 금융업종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품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 곡물이라든가 식용유를 재배해가지고 그걸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식품주들의 대부분은 뭐 합니까? 원료를 수입해오죠. 뭐 원당이라든가 밀이라든가 곡류 또 식용유를 주로 수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환율이 중요하죠. 우리 원화 가치가 높아질수록 수입 단가가 낮아진다는 뜻이 되니까 이런 부분 위에서 식품주가 유력하다 보여집니다. 자, 대표 종목만 말씀드리고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항공주에서는 뭐 대한항공 꼽을 수 있겠고요. 또 금융주에서는 아무래도 KB금융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는 삼양식품 등 최근에 K라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내용을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해지면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가에 실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느냐 이걸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가 그 실적에 따르는 주가가 반영되었느냐 안 됐느냐. 제가 사실은 지금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매수하십시오. 이 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최근에 거의 뭐 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KB금융 너무 뛰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매수하시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게 펀더멘탈하게는 굉장히 유리해진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 반영된 여부 꼭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금융주, 금융업종은 여러분 계좌에 10%까지는 투자하셔도 좋다고 보고요. 다음에 항공주하고 식품주는 안타깝지만 10% 하시면 안 된다. 그건 각각 5%씩만 투자하신다. 아니 나 소장 가끔 보면 10%씩 하라는 게 있던데 뭐가 거기에 해당되냐. 8개 업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8대 업종, 그게 뭐냐면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화학, 이게 5대 업종이죠. 이건 무조건 10%씩 투자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금방, 바이오하고 금융하고 방산, 여기까지는 10% 투자하셔도 되지만 이 종목들 외에는 저는 가급적 10%보다 낮게, 즉 5% 투자가 바람직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의 10% 정도의 비중을 챙겨가도 되는 8개 업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나온 리포트도 빠르게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이 한화엔진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과 탄탄한 업황에 주목하면서 목표가를 올려잡았고요. JW중해제약에 대한 상상인증권의 목표가 하향 조정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한편 하나증권은 안 그래도 부진했던 2분기 실적에 티몬, 위메프 이슈, 그리고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 경보까지 모두 투어에 악재가 한꺼번에 몰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KB증권은 SK하이닉스, 대신증권은 유한양행, 그리고 BNK투자증권은 이수페타시스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투자 의견 제시했는데요. 오늘 유한양행에 대한 리포트가 총 5개가 나온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11만 원에서 13만 4천 원 사이의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먼저 한화엔진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한화엔진에 대해서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1,000원에서 17,000원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한화엔진의 지난 2분기 매출이 2,865억 원, 영업이익은 186억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52%와 436% 늘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인 137억 원을 36%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선박시장 확대 수혜와 엔진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시장의 확대 등이 성장 포인트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한화엔진의 수주 잔고가 중국 조선사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라면서 중국 조선소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점도 강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W중해제약 리포트입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JW중해제약의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4분기쯤 매수 타이밍을 잘 확인하자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진이 좋은 리바로 패밀리와 혈우병 치료제인 햄리브라가 고성장하고 있지만 의료 파업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전문 의약품인 수액제 매출이 급감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회복세로 들어설 거라면서 R&D 이벤트도 기대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요즘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큰데 오늘 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슈도 있고요. 하지만 중해제약에 대해서는 하향 리포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IPO 상장을 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이렇게 쳐다봤는데 쭉 하락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공모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IPO, 공모주 침체,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앞으로 예정된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절에 그 상장한 다음에 이제 따상상상 이렇게 가서 주가가 왜곡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걸 방지하고자 주가 가격 제한폭을 이제 첫날 400%까지 확대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400% 주가 상승이 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IPO 시장을 살펴보면 정말 옛날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 총 11개 종목이 공모를 통해서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3개 종목이 추가 상장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는 종목은 시프트업, 한일전기, 전진로봇에서 3종목뿐입니다. 이것을 좀 당일 종가로까지 좀 확대를 시켜본다면 공모가 대비 종가가 높았던 종목은 지금 5개 종목으로 절반 이상 종목이 당일보다 공모가 대비 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상장한 K3i,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종가가 공모가를 각각 31.9% 그리고 18.2% 하회하면서 그 중에서도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 대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원인은 기간 수요 예측 과정에서 과열 현상이 나면서 어떤 그 공모 희망매들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시작부터 고평가된 공모가로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기간이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무 하락 보고 하락 비율도 매우 낮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유통 물량 가대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모주 투자 전략은 먼저 이제 신규 투자 시에는 의무 보유 하락 비율이 낮은 종목과 또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은 매수 시기를 좀 늦춰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모주 청약 시에도 이런 비율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 보유 하락 비율이 높았던 종목은 산일전기가 42%, 시프트업이 33% 수준이었고요. 유통 가능 물량 비율도 좀 생각해 보면 전진로봇건설이 16%, 시프트업 18%, 산일건설이 20.4%로 보통 이제 전체 주식수 대비 한 20% 정도 미만인 종목들이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규 상장한 11개 종목 모두 상장 당일 장중 최고가는 공모가를 전부 상회했다는 점에서 공모주를 받으신 투자자라면 상장 당일날 공모가 이상으로 좀 주가 갈 때는 일단 비중 축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 이 상장 주식 수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만 놓고 보면 상장 주식 수가 이제 코스닥 놓고 보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50%인데 시가총액은 30분의 1도 안 돼요. 그만큼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질적으로 조금 우리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조금 듭니다. 여기 뭐 공모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 특히 조금 유심히 보셔서 거래소에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지난주 남은 8월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이 상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성적표가 너무 부진합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공모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와 공부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철강업계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중국 저가 물량 공세 등 악재가 산적하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이건희 대표께 들어보죠. 네, 일단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게 돼서 좀 그런데 지금 현재 철강업계가 좀 아직 마지막 진통을 좀 앓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저가 공세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경쟁이 심하고 과잉 생산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를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고 있어서 40개 정도 철강업체가 작년에만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있었는데 중국 부동산 침체, 빈 아파트가 6억 동이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갑자기 급속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철광석이라든지 제강 원료 가격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도 한 20% 이상 하락을 했고 제강 원료도 이제 한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도 여전히 조금 어려운 과정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경기 침체라든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나오는 이유는 폐업을 하는 절강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덤핑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워낙 많이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저가 공세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의 생산 원가보다도 싸게 공급이 돼 버리니까 사실은 생산하는데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은 포스코, 현대, 동국제강 이제 주요 이제 제철 제강 업체들 보면 한 81.2%까지 떨어져서 3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럼 철강사들은 여기서 이제 가만히 넉넉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가구 원가 절감이라든지 생산 최적화, 시장 다변화 이런 쪽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공비 절감, 원료 매입 채널 다변화, 노후화된 이제 설비 개선 이런 걸 해서 한 1조 이상의 원가를 절감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확대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집중하는데 인도 푸네에 한 23만 톤 철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스틸 서비스 센터를 건설 중인데 이게 25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 이제 완성이 상업 생산을 시작할 걸로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는 9월 가동 목표로 지금 전기차 강판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게 두 군데 다 보면 현대차 기아가 현대차 그룹이 진출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조절해서 6월부터 8월까지는 야간 조업만 인천 공장에서 시행을 했고 주간에는 일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더운 시기에 오히려 야간에만 조업을 하면서 물량을 좀 줄이는 형태로 좀 대응을 했고 9월 이후에 건설 성수기가 그나마 오기 때문에 이때를 좀 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보톡스 관련 종목들도 한번 집중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툴리늄 톡신주가 날개를 피고 있죠.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주가 차트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화진 과장님. 네, 일단은 뭐 20년 동안 이 시장을 독점을 해왔던 회사가 이제 에브비의 이제 보톡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톡스를 거의 고유 대명사처럼 이제 쓰기는 하는데 이 회사가 3년간 이제 가격을 계속 인상을 하게 되면서 결국 2차 티어에 있는 업체들이 결국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뭐 애초에 이제 나보타, 이제 대웅제약도 계속 꾸준히 이제 호주나 이제 북미 쪽 시장을 이제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휴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메디톡스와의 이제 ITC 이제 소송을 이기게 되면서 북미 시장 이제 2월달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2분기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 체중 감량이 20kg, 10kg 이제 빠지게 됐다 보니 피부에 대한 탄력성에 따라서 보툴리늄 톡신에 관련된 제재에 대한 수요가 결국 실제에 대한 견인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메디톡스하고 뭐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대웅제약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지금 휴젤이 일단 ITC 소송에서는 좀 승기를 좀 잡았고, 대웅제약 이쪽에서는 메디톡스가 좀 이길 것 같고. 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세 종목 중에 어느 게 제일 나을까요? 일단 휴젤이 제일 가장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휴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어느 정도 매출도 올라왔지만은 이제 북미 쪽이 파트너사를 이제 함께 이제 같이 어느 정도 집판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나왔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에브비 자체가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휴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휴젤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전 체크 포인트 우리 이화진 과장한테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내일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FOMC 회의록도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매크로적인 좀 발언에 따라서 이슈가 방향성이 좀 굉장히 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임스컴이 오늘 본격적으로 개최가 되는데, 물론 어제 펄어비스에 대한 급락은 물론 이제 게임 신화 관련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게임이 워낙 이제 잘 나오겠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반응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결국 이번 주는 게임에 대한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9시 이전에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최근에 일본의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그만큼 엔화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표도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보가 또 들려왔네요. 최상목 이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조치 이웃과 연동 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말까지 이제 유류세 인하가 연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